자,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HF 분자가 있고 H2 분자가 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전자를 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케타인이 돼. 근데 플로린은 그 전자를 받아서 네거티브 아이언이 돼. 그래서 두 개 원자 사이에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자가 서로 간에 공유가 돼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임의 분자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공유 결합을 할지 이온 결합을 할지를 뭐 가지고 할 수가 있냐면, 이 두 개의 원소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이온 결합이 될 것이고, 차이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공유 결합에 가깝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원소로 이루어진 화학물을 봤을 때 이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할지 이온 결합을 할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각각의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 각각의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이라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온화 에너지하고 두 번째는 일렉트론 오퍼레이트. 이 두 가지 물리량 가지고서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온화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가 뭐냐면은 중성 원소가 있을 때 중성 원소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데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성 원소가 있으면은 전자를 떼어내게 되면은 케타이온이 되겠죠. 이 반응에서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성 원소의 에너지 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케타이온의 에너지 준위는 요거보다 아래쪽에다 그려줘야 되나 위쪽에 그려줘야 되나가 질문이에요. 위쪽에다 그려줘야 되겠죠? 왜 위쪽에다 그려줘야 되나? 여기서 여기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냥 전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만 케타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쪽에다 그려줘야 돼요. 위쪽에. 요 에너지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온화 에너지요. 근데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낼 수도 있거든요. 더 떼어내게 되면은 X2 플러스가 되겠죠. 이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 이를 2차 이온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얘를 1차 이온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2차 이온 에너지하고 1차 이온 에너지는 둘 중에 어떻게 더 클 것인가? 당연히 2차 이온 에너지가 더 크겠죠. 전자 하나 떼어냈는데 거기다가 또 전자를 떼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2차 이온 에너지가 1차 이온 에너지보다 커요. 자, 우리가 이온 에너지 왜 얘기하냐면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랑 상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온 에너지가 큰 원소는 그러면은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일까, 별로 안 좋아하는 원소일까를 묻는다면 뭐가 될까? 전자를 좋아할 거. 좋아할 것 같아. 그지? 좋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하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된 이온화 에너지를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경향성이 보여. 어떤 경향성이 보이냐면은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져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 왜 작아지냐면은 그 주양자수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죠?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비교적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 이건 왜 그러냐면은 주양자 수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증가하냐면은 유효 핵전화라는 게 있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측정을 한번 해봐. 실제로 이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고 Y축이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경향성을 보이면은 리튬, 네온 그러면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경향, 실제로 이 경향성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리튬. 그런데 화학은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예외의 학문이에요. 예외가 상당히 많거든요. 깨끗하게 올라가지 않고 두 군데에서
예외를 보네요. 올라가다가 떨어져. 올라가다 떨어져. 이렇게 돼. 얘가 베릴륨이고 얘가 부금속. 얘가 나이트로전이고 얘가 옥시전. 베릴륨에 비해서 원자번호 하나 증가했음에도 부금속은 이온 에너지가 떨어져. 나이트로전보다 옥시전은 이온 에너지가 떨어져.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예외가 생겨요. 저 예외를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쭉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 하나 둘씩 차례대로 떼어냈을 때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리튬 전자가 3개죠. 전자가 3개인데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는 이온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 근데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려면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해. 3개의 전자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질 않아. 소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떼어낼 때 전자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해. 차츰 증가하지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2개 전자는 갑자기 펑 뛰어. 여기서 한번 펑 뛰고 여기서 한번 펑 뛰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 실험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원자 안에 전자가 껍질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듐의 이온 에너지가 첫 번째는 굉장히 작다가 나머지 6개 굉장히 높다가 나머지 2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소듐이라고 그러면 소듐은 전자가 껍질 구조를 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떨어진다. 근데 이 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전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온 에너지가 펑 뛰어. 그런 다음에 하나씩 떨어지면서 같은 껍질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증가하게 되다가 다시 여기 전자를 떼어낼 때는 여기 안쪽에 있던 kop질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한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소듐을 구성하는 전자는 껍질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리튬은 어떻게 될까요? 리튬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전자가 그 안쪽 껍질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자들은 전자를 크게 이 구조를 보고서 2개의 전자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밸런스 일렉트론, 그 다음에 코일렉트론으로 크게 2부류로 전자를 구분해. 밸런스 일렉트론은 여기 있는 전자들처럼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밸런스 일렉트론 안쪽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일렉트론이라고 불러요. 왜 화학자들이 전자를 밸런스 일렉트론하고 코일렉트론으로 구분을 하냐면은 화학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는 바로 최외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입니다. 코일렉트론은 화학결합에서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일렉트론은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원소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원소들은 최외곽에 느슨하게 잡혀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화학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크게 2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원자를 표기할 때도 우리는 코일렉트론은 별 표기를 하지 않아요. 밸런스 일렉트론만 표기돼. 예를 들어서 소듐을 표기할 때 우리는 소듐에다가 점 하나만 찍어. 왜 점 하나만 찍냐면 전자가 바로 무슨 점이냐면 밸런스 일렉트론이에요. 나머지 코일렉트론은 별로 화학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고 밸런스 일렉트론만 점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 매그네슘은 점이 몇 개 붙냐면 2개 붙게 돼요. 왜냐면 최외곽에 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 일렉트론을 점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을 루이스 다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크게 2부류로 나눠진다. 근데 화학결합에 중요한 것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리튬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리튬에는 1번 전자, 2번 전자, 3번 전자가 있죠. 1번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세 항으로 구분이 되겠죠. 세 항. 첫 번째 항이 뭘까요? 전자하고 핵 사이의 인력 마이너스 4에프실론 제로 R1분의 G 제곱 2의 조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은 리튬이 갖는 원자핵하고 이 전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근데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1번과 2번, 1번과 3번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청력이 존재해요. 4에프실론 제로 R12의 2제곱 4에프실론 제로 R13의 2제곱이라고 하는 청력도 존재해.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핵과의 인력도 존재하지만 청력도 존재해. 실제로는. 근데 이거를 화학하는 사람은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빼기 4에프실론 제로 R1분의 G가 아니고 G 이펙티브 제곱 이 세 항을 하나로 표기해. 근사적으로. 뭐가 바뀌었죠? 그래서 G가 G 이펙티브로 바뀌어버린 거야. G는 뭐냐면은 실제 리튬의 원자핵 보존을 나타내주는 거야. G 이펙티브라는 것이 중요한. G 이펙티브는 뭐냐면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원래 이 첫 번째 전자는 G라고 하는 핵 전하량을 보고 있어.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전자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개 전자가 바로 요 항인데 요 항에 있는 두 개 전자가 핵을 감싸고 돈다라는 거야. 감싸고 돌아. 왜 감싸고 돌아요? 청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싸고 돌기 때문에 실제 이 전자가 보는 핵 전하량은 G가 아니고 유 핵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G하고 G 이펙티브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크냐면은 G가 더 커. 이펙티브가 작아. 왜 작냐? 이 두 전자가 핵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이 청력항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죠? 이걸 집어넣어서 하나로 툭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 G 이펙티브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뭐가 반영이 되면 두 개 전자들 사이의 청력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청력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두 전자가 핵을 감싸고 돌아서 이 전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핵 전하량은 G가 아니고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라는 거예요.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에 뭐가 반영이 되어 있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영한다는 거죠. 앞으로 다전자 원자에서는 우리가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 다타에까지 그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이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정량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거야.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정의는 뭐냐면은 중성 원소가 있어요. 이 중성 원소에다가 전자를 붙여줘. 붙여주게 되면 뭐가 되죠? N아이온이 되죠? N아이온이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정했고요.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뭐죠? 전자를 떼어낼 때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전자를 붙여줬을 때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부를 거예요. 대부분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원소에 있어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양의 값을 가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에 중성 원소에다가 전자를 붙여주게 되면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중성 원소의 에너지 준이거든요.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N아이온의 에너지 레벨은 위쪽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다 그려줘야 돼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거는 요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정의예요. 그죠? 지금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경향성이 보여. 아까랑 마찬가지로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줄어들어. 다행스럽게 얘도 퍼지는 이온화 에너지랑 비슷한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더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일렉트론 오피너티 큰 원소는 근데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일까 별로 안 좋아하는 원소일까를 묻는다면 얘도 좋아하는 원소라는 거죠. 전자를 붙여줬더니 어떻게 되죠? 안정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슨 얘기예요? 이 전자는 이 원소는 전자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전자를 붙여주게 되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또 이온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 경향성이 이온 에너지랑 다양스럽게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 이온화 에너지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가능한데, 이온화 에너지는 측정이 가능한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어. 이게 주기율표라고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비활성 헬륨 내가 알고 있죠. 여기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측정됐다고 하는 보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활성 기체에다가 전자를 붙였다고 보고된 연구가 없어요. 이것들은 전자 붙일 수가 없어. 비활성 기체. 따라서 이것들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돼. 이온화 에너지는 측정이 되지만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 특별하니까 뭐 측정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것 말고도 굉장히 흔한 원소들 중에서도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온, 여기 베릴륨, 이게 아스테리오그 표현.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보면 여기는 아스테리그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들도 측정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원소들 중에서도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측정이 안 되는지는 에온이 아니라 질소. 질소. 미안. 질소 베릴륨은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저것들이 왜 측정이 안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설명해 주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발생시켜줘.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은 예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외가 있어요. 아까 자,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할로겐 원소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측정해보면 I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여기야. Br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여기야. Cr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여기야. 그렇다면은 플로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여기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야. 예외야. 잘 가다가 꺾어져. 예외에 해당해. 자, 화학하는 사람들이 얘가 왜 그렇게 예측값은 여기다 왜 떨어지느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 중성 원소가 있으면 전자들이 있겠죠. 여기 또 다른 전자를 하나 집어넣어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플로린은 예외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작아. 크지 않아.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 오글오글 모여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 또 전자를 또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전자들이 안에서도 이미 서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전자를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 전자하고 반발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좀 증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예외적으로 너무 작아. 예외적으로.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가장 큰 원소는 플루린이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게 아니고 클로린이 가장 큰 원소다. 예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살짝 작아진 것 뿐이지 그래도 굉장히 커요. 그래도 클로린보다 작을 뿐이지 여전히 플로린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큰 원소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관한 얘기예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측정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두 가지를 배웠어. 근데 둘 다 어떻죠? 둘 다 원자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멀리카리라는 사람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관한 척도를 다음과 같이 정해냈어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너티 평균값으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을 정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제안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온화 에너지나 일렉트론 어피너티나 둘 다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하자라는 것이 멀리칸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이에요. 자, 근데 이 정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얘를 알려면 두 가지 측정값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얘는 측정이 안 되는 게 있거든. 측정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컨이 제안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 대신에 다음에 얘기할 펄링이 주장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자, 멀리칸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너티가 필요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펄링이 주장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요. 결합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측정이 안 되는 게 있는 반면에 결합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의 화학 결합에서 결합 에너지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결합 에너지랑 얘랑 상관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결합은 크게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극단적인 이온 결합이나 극단적인 공유 결합은 흔치 않고 대부분의 분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 펄링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A, B로 이루어진 결합은 얘는 이온 결합의 성격도 살짝 갖고 있고 공유 결합의 성격도 살짝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 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온 결합의 성질도 둘 다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 펄링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6장의 분자오비탈 이론 공범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펄링의 가정은 뭐냐면은 모든 결합은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은 AB 원소로 이루어진 AB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두 항이 합으로 보일 거예요.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 이온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 두 항이 합으로 우리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는 아마 얘랑 비슷할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2분의 1의 델타 E A2 델타 E. 자, 이거는 뭐냐면은 A, B 원소는 A 원자하고 B 원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지잖아. 이건 뭐냐면 A2 분자,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 B2 분자의 결합 에너지의 평균값이 바로 요 항일 거다는 거죠. A2 분자는 뭐죠? A2 분자는 100% 공유 결합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원소끼리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공유 결합이야. B2도 마찬가지로 100% 공유 결합이야. 그 각각의 100% 공유 결합의 평균 에너지가 바로 얘의 평균 결합 에너지의 컨트리뷰션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온 결합부터 유도되는 항은 다음 항이 비례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A하고 카이 B는 뭐냐면 A 원소 일렉트로네가티비티하고 B 원소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인데 그래서 차이의 제곱이 바로 이온 결합의 컨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성질이 우세하게 되냐면은 이온 결합의 성질이 우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이 제곱항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두 항이 합이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여기 비례하다고 그랬지 같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비례 상수가 있거든요. 비례 상수는 실제 계산 결과 이렇게 돼. 1.0 0.102의 제곱분의 요 값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위 환산에서 좀 복잡한 식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의 제곱이에요. 얘는
단위 환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야.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알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AB 분자의 결합 에너지,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다. 결합 원소로 뭐예요? 결합 에너지 갖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산했는데 잘 맞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떤 수정을 가냐면 얘 대신 이건 지금 산술 평균이잖아요. 산술 평균 대신에 어떤 평균을 쓰냐면은 기하 평균을 써. 그래서 얘 식 대신에 요 식으로 바꿨었어. 두 결합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진 기하 평균으로 했더니 잘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식 대신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여전히 이거로 쓰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옥스터디 책은 얘로 바꿨어요. 이게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결합은 공유결합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온결합의 성질을 갖고 있다. 공유결합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기하평균이고요. 이온결합의 성질을 기준하면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을 갖다 쓰게 되면 우리가 AB의 결합 에너지,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게 이 꼴이잖아요. 이거를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꼴 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A, B의 결합 에너지에서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기하 평균을 뺀 것을 델타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 책에 나와요. 우리 책에 델타라는 게 나와요. 델타는 뭐냐면은 A, B의 결합 에너지에서 공유 결합의 컨트리뷰션을 뺀 부분을 델타라고 해요. 자, 델타가 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분자가 있어. A, B라는 분자가 있는데 A, B 분자의 A, B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A2 결합 에너지, B2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것의 요값을 구했어. 여기서 이걸 뺐어. 그랬더니 이게 커. 크다라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죠? 이항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항이 왜 큰 얘기죠? 두 개 원소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이 성질이 크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얘가 뭐냐면은 HF하고 HI예요. 자, HF에 HF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565 kg/몰로 측정이 돼. 433 이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HI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어. 측정해봤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계산할까요? 요거 델타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델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 결합 에너지에서 요것과 요것의 기하 평균을 뺀 것을 델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워버렸는데 아이고. 다시 써주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A, B 결합 에너지에서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 기하 평균을 빼는 값을 델타라고 해서 구해봤어.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계산하겠죠. 얼마가 나오냐면은
HF인 경우에는 305가 나와. 반면에 HI에서는 데이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42밖에 안 나와요. 여기 HF에서는 305, HI에서는 42. 차이가 많이 나죠? 얘가 더 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HF하고 HI 중에 뭐가 더 이온 결합에 가깝다라는 거냐? HF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에 비슷하다고요? 뭐랑 카이비의 제곱. 이것이 뭐랑 상관있는 거죠? 얼마나 이온 결합에 가깝냐를 나타내는 척도잖아요. 전체 결합 에너지에서 공유 결합의 컨트리뷰션을 뺀 것이 델타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더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더 이온 결합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얘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H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컨이 주장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있지만 또 펄링이 주장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있어요. 근데 멀리컨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대부분의 원소에 대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측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 중에 다 측정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봤어. 되는 것들끼리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거의 비슷하더라는 얘기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얘를 써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얘하고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펄링 주장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구한 표가 나와 있어 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보면 주기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가 가장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크겠죠? 여기에 있는 원소가 가장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작겠죠, 그죠? 일렉트로네가티비티에서는 기준이 되는 원소가 있거든요. 기준이 되는 원소가 바로 뭐냐면 플로린이에요. 플로린을 3.98로 하는 것이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들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플로린이 가장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크고요. 세슘이 0.9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가장 낮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사용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 짓을 한 거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A, B 원소가 있을 때 이게 도대체 공유 결합에 가까운 거냐, 이온 결합에 가까운 거냐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뭐죠? 각각의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학자들은 두 개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보통 해요. 2보다 크게 되면. 반면에 두 개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0.2보다 작다. 그럼 얘는 거의 코발런 결합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중간에 해당하는 거죠. 중간에. 그걸 우리가 폴라 코밸런트 본드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분자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대부분의 분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0.2와 2 사이가 돼서 폴라 코밸런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이용해서 이게 이온 결합에 가까운지 공유 결합에 가까운지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음 내용이 화학 결합에 관한 내용. 화학 결합에 관한 일반론.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H하고 Cl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이라는 것이 H하고 Cl이 어떤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단단한 막대기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HCl이 막대기가 아니고 스프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질문이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고정되는 막대기로 연결이 되어 있냐 아니 스프링으로 결합이 되느냐가 알고 싶은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죠? 둘의 차이는 얘는 결합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뭘 할 수가 있을까?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잡아당겼다 놓으면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힘 상수가 K인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 그러면 진동 운동, 진동 주파수도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물리책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의 주파수는 2파이분의 1에 뮤분의 K라고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뮤는 환산진량이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요 환산진량을 잘 나올 거야. H의 질량하고 CL의 질량을 알게 되면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환산질량 계산해 줄 수가 있거든. 어쨌든 질량을 알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질량 알고 얘의 질량 알고 이 힘상수가 K라 그러면 요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해. 얘는 반드시 요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해. 다시 돌아가서 막대기로 연결됐을 때는 얘가 진동 운동을 못 해요. 근데 스프링으로 매달려서 뭘 하냐면 요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자가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든지 스프링으로 연결돼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어떤 실험을 통하면 알 수가 있을까? 어떤 실험을 하면 얘가 진동 운동을 하는지 진동 안 하는지 어떤 실험을 하면 알 수가 있냐면은 빛을 쏘아주는 데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돼. 왜 그러느냐? 그래서 HCl이라는 분자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 보통 어느 대역의 빛이냐면은 적외선 빛을 쏴줘. 얘가 만약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파수가 있다고 그랬죠? 저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빛도 주파수가 있잖아, 빛도 주파수가 있어. 빛을 쏴주고 여기다 디텍터를 갖다 놔. 디텍터를 갖다 놓은 다음에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빛을 쏴줘. 그래서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해. 그래서 뭘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스펙트럼 측정할 수가 있어. X축이 바깥에서 쏴주는 빛의 주파수예요. Y축이 이 디텍터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야. 그래서 이 빛의 주파수의 빛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그 빛이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스펙트럼을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 빛이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해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실험 결과가 두 장씩 가져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냐? 이렇게 되냐? 두 장씩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눠준 프린트를 이거야 그냥. 다시 말하면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갑자기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야. 다른 주파수에서는 그냥 투과야. 다른 주파수에서 투과가 되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강하게 흡수가 되더라는 얘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 주파수가 무슨 주파수라는 얘기죠? 이 주파수가 얘의 주파수라는 얘기. 얘의 주파수하고 얘가 진동 스프링으로 매달렸다면 얘 진동 주파수가 있겠죠? 얘의 주파수하고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가 같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명 현상이 일어나. 선생님 몇 개 보자 그냥? 새싹 부족해요. 얘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거랑 똑같은 빛의 주파수를 쏴주게 되면은 얘하고 얘사 빛하고 이 진동자죠. 진동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명 현상이 일어나. 레조넌스가 일어나. 그래서 빛 에너지가 분자로 빛이 분자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여기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로 전환가 되면서 얘는 인텐시티가 줄어든다. 바로 요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픽이 보인다는 얘기는 바로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얘기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주파수에서 분자는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프린트문에 나와 있죠. 실제로 이렇게 픽이 보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분자는 이렇게 막대기로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프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것만 한 게 아니고 다 해봤어요. HF, HCl, HBr, HI 다 해봤어. 그랬더니 똑같아. 근데 피기 위치는 다 달라. 세트로 찍어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뭐 HF, HCl 여러 개의 픽이 이제 보이더라는 얘기. 그럼 이 실험 데이터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이 힘상수 K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측정하잖아요. 이거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I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얘 고유 주파수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수소 원자 질량하고 CL 원자 질량을 알게 되면 U를 알게 되기 때문에 뭐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힘상수 K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IR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뭐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가 스프링으로 매달렸을 때 그 스프링의 힘상수 K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도 주파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분자의 K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K값이 어떤 게 가장 크냐면은 HF가 가장 커. 계산해보면. 가장 작은 것은 뭘까요? HI가 가장 작아. 그러면 HF4하고 HI4 중에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라고 화학자들은 생각을 하냐면 K가 큰 결합이 강한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이 힘상수가 큰 결합이 보통은 강한 결합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HF가 더 강한 결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 결과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분자는 뭐에서 연결됐냐? 스프링으로 연결됐다가 주된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분자를 구성하는 두 원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얘하고 얘 사이 결합 길이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원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2차식으로 표현되겠죠. 이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분의 1의 K에 이런 식의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평균 결합끼리 R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것으로 분자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R이가 뭘까요? R이가 바로 결합 길이라는 거예요. R이보다 클 때는 무슨 힘이 발생하죠? 이게? 인력이 발생하죠. 인력. R이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청력이 발생해. R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가 딱 제로가 돼서 평형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합 길이는 이 포텐셜의 미니멈까지의 길이가 결합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결합 길이. 결합 길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H와 C의 결합 길이는 1.27옹스트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1.27의 의미가 분자가 그냥 1.27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27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자는 어떻죠? 이 토탈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서 진동 운동을 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평균값이 1.27이라는 얘기. 이게 1.27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분자를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그 평균값이 1.27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 미니멈까지가 바로 결합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곡률로부터 뭘 할 수가 있죠? 이 포텐셜의 곡률로부터 K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K값. K값을 알면 뭘 한다고? 진동 주파수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H하고 CL은 이런 포텐셜로 표현이 된다까지가 10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 요 모델은 분자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근데 결합 길이가 뭐 1.27옹스톰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요것의 의미가 뭔지. 근데 분자는 결합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합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결합 에너지. 보통 D2라고 부르는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결합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결합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HCl의 결합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0kJmol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HCl의 결합 에너지가 500kJmol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500kJmol보다 더 큰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면 분자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라는 의미는 결합이 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이. 근데 이 모델에서는 결합이 깨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 포텐셜로는. 왜 그러지?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R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 근데 이 모델에서는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 이게 토탈 에너지거든. 토탈 에너지를 더 넓혀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갔다가 여기 오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그죠? 아무리 에너지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에너지를 높여준다고 해도 좀 멀리는 가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텐셜로는 R이 무한대까지 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바꿔줘야 돼. 이건 실제랑은 달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변형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을 주느냐? 한쪽이 열리도록 변형을 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정의가 돼. 어디서 어디까지가 결합 에너지냐.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자의 토탈 에너지가 D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죠. D보다 작은데 아까랑 똑같아. 이 아래에서 진동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높여주더라도 역시 진동 운동을 하죠. 근데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을 했었다 그러면 분자가 여기서 포텐셜을 타고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죠? R이 무한대까지 간다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이것이 분자의 이루는 원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포텐셜 미니멈까지로부터 뭘 계산할 수, 뭘 정의할 수가 있어요? 결합 에너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여기 곡률. 이 곡률은 뭐랑 상관있는 거죠? K. 곡률로부터 뭘 측정할 수가 있어? K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뭘 할 수가 있죠? 결합 에너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야. 어떤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야. X 포텐셜이 있고 Y 포텐셜이 있거든요. X 포텐셜하고 Y 포텐셜은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 길이는 같은 거죠. 둘 다. 어떤 X라는 분자가 있고 Y라는 분자가 있는데 X라는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야. Y라는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야. 그럼 X하고 Y 분자는 결합 길이하고 결합 에너지를 같죠. 뭐가 다를까요? 곡률이 다른 거예요. K값이 다른 거예요. 진동 주파수가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되면 세 가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K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그림에서 X축은 잘 아는 거죠. X축은 그냥 R이죠. R. 두 원자 사이의 길이가 R이 되죠. 이거. R이죠. 이제 알아서 Y축이 뭐냐? Y축. 이 V라고 표현될 텐데 V가 뭐냐? 정확히 V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V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역학의 개념이 약간 살짝 들어가요. 지금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5장, 6장에 배우기 전에 살짝 먼저 이 V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양자역학의 개념을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자, 뭐냐면은 자, 분자를 설명하기 전에 원자부터 보도록. 원자 핵이 있죠. 핵이. 근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죠. 원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자 오비탈이 있잖아요. 양자하든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자 오비탈이 있다고요. 1s 오비탈, 2p 오비탈, 3d 오비탈 이런 식으로
원자가 주어지면 원자 오비탈이 있고 양자역학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전자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이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요 오비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얼마로 배웠냐면은 13.6 일렉트론 볼트로 배웠다는 거죠. 이게 원자야, 원자. 수소 원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분자로 들어, 분자. 분자 예를 들어 HCl 분자. 그러면 HCl 분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HCl 분자도 뭐 H 핵이 있을 것이고 Cl이 있을 거고 뭐 전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는 것처럼 이 분자에는 뭐가 있냐면 분자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거든. 분자 오비탈도 이렇게 양자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는 것처럼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이 있어. 이제 그것을 6장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 분자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에너지 준위가. 그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있어. 원자랑 분자랑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원자는 오비탈 에너지가 결정이 돼 있어. 13.6 일렉트론 볼트고 여기는 뭐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결정이 돼 있는 반면에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게 바뀔 수가 있어. 에너지 준위가. 왜 바뀔 수가 있냐면 분자가 형성이 되면 두 원자 사이 거리 R이 있잖아요. R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이 2롱스트럼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얘야. 근데 예를 들어서 R이 이거 좀 늘어나서 1.1롱스트럼이 되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여기는 뭐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원자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버려. 그냥 끝나. 근데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냐면은 R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R 값에 따라서. R이 1옹스트롬일 땐 여기지만 1.1옹스트롬은 떨어질 수가 있어. 여기 에너지 떨어질 수가 있어. 여기 에너지 예를 들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들이 계속 R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워야 되겠는데. 그럼 뭘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 맨 아래쪽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R 값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R이 1일 때는 여기야. 1.1일 때는 여기야. 1.2일 때는 여기야. 1.3일 때 올라가. 1.4일 때 올라가. 이런 식으로 R 값에 따라서 여기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 R 값에 따라 그려주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R을 바꿔가면서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또 그리면 또 뭐 어떤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무한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무한계잖아요. 원자 오비탈에서도 1s, 뭐 2p, 3 이런 식으로 무한계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분자에서는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곡선으로 표현해요. 곡선으로. 왜 곡선으로 표현되죠? 분자에서는 R이 되는 R. 원자 사이 거리 R이 있기 때문에 R을 바꿔가면서 그리면 이런 어떤 곡선이 나와요. 근데 이 곡선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무한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더 들어갈 거냐면은 전자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 전자 또 들어가면 여기 또 들어가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또 두 개 들어가. 뭐 세 개가 들어가.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원자 오비탈 전자 채워주듯이 분자 오비탈에서 전자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제 분자 오비탈이 결정이 되고 전자가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다 더할 수가 있죠. 그죠? 다 더한 거를 Y축에다 넣으려고 해요. 이 그림 잊어버려 이제. 이 그림 잊어버리고 이 그림 잊어버리고 전자가 4개 있는 분자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전자 2개 들어가면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에너지, 여기 에너지 다 더할 수가 있죠.
더했더니 1점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R이 1에서 1.1로 바꿔줘. 그럼 전자 배치는 여전히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에너지, 여기 다 더하게 되면 이 값이랑은 다르겠죠, 그죠? 다 더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다 더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보면은 이런 커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꼭 이렇게만 채워져 있을 이유는 없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컨피그레이션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전자 에너지 다 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값은 요것보다는 위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전자, 여기 전자 에너지, 여기 에너지, 여기 다 더해지게 되면 또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R 값에 따라 풀어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무한히 많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커브랑 다른 거예요. 그죠? 아까 커브에서 요 커브의 의미는 뭐예요? 요 커브의 의미는 특정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그리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은 뭐죠? 지금은? 이거는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오비탈의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한 게 이 커브라는 거예요. 맞네? 아까 커브랑 다른 건 차이는 아까 모양은 비슷해.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커브에서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특정한 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R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그리는 것이고 지금은 뭐죠?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 전자가. 그래서 여기 전자 2개, 여기 전자 2개 들어갔을 때는 요 커브야.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둘 하나 됐을 때는 요 커브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따라 붙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주어진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커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HCl 분자 그때 포텐셜 커브가 아까 어때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네? 얘하고 얘가 일치하는 거라는 이 커브. 그러니까 이 커브는 어떠한 특정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뭘 그려놓은 거라고? 이거 아까 이렇게 한쪽에 열려있는 포텐셜 그렸잖아요.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고 전자가 채워졌을 때 에너지 준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겠어요? 요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6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 20장에서 분광할 때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시작이 뭐냐면 V가 뭐냐면 V가 여기 V의 의미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V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여기 오비탈 에너지 준위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인 경우에 이게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 14.6 이런 식으로 요 전자가 원S 오비탈에 들었을 때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너지에는 무슨 항이 들어있을까? 여기 첫째 무슨 항이 들어있겠어요?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 무슨 힘이 들어가면 인력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서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13.6 일렉트론 뭐가 들어있을까요? 전자 가만히 있지 않잖아.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죠? 전자가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1S 오비탈에 13.6 일렉트론 볼트를 갖고 있다는 것은 13.6 일렉트론 볼트에는 두 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항.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맞네? 여기까지. 근데 전자가 하나가 더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더 있을 때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청력도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인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 헬륨이나 니툼이 되면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뭐가 더 들어가냐면 V2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자 오비탈에서 그 오비탈 에너지죠. 오비탈 에너지에는 일반적으로 세 항이 들어가 있다. 전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두 항밖에 없어.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
전자 키네틱 에너지만 들어가는데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이 어떤 정보까지 들어가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 청력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은 5장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유황이 세 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 분자에서도 전자가 돌아다니잖아요. 아까 분자 오비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인력. 요걸 항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VME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항이 두 개가 생기겠죠, HCl은. 요 핵과 요 전자 사이의 인력, 요 핵과 요 전자 사이 인력이 두 항이 여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운동하잖아요. 키네틱 에너지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 여기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네 개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키네틱 에너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컵을 어떻게 얻었지? 이 컵을? 전자가 요 오비탈에 있다, 요 오비탈에 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항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항은 VNE, VE 요 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은 거지? 이걸 요 전자가 요 오비탈에 있다. 요 전자가 요 오비탈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오비탈 에너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오비탈에 뭐가 들어가요? 요거 세 개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KNN을 합쳐놓게 되면 요게 된다. KNN은 뭐냐면은 여기 핵과 핵 사이 뭐가 존재할까요? 청력이 발생해요. 청력. 핵과 핵 사이 청력이 여기 들어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KNN이 아니고 VN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텐셜 커브는 여기 Y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V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V에는 이거까지 포함이 된다. 요 얘기는 6장에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6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게 여기 Y축을 V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Y축을 V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전자 키네틱 에너지 양이 들어가. 그래서 아니 V라고 하는데 여기 K가 왜 들어갔냐 그런 질문을 해.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오비탈 에너지에 원래부터 전자 키네틱 에너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비탈 에너지에 이미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K에 들어가.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V라고 표현하고 그려주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주인이 어디 때문에? R이 일용수통이었다. 그러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 그 다음에 전자를 채워넣어. 그럼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해.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VNE, K, V. 거기다가 얘까지 더해줘. 그래서 R값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런 커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딱 뛰어.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바뀌죠. 여기 에너지 여기 다 더해줘. 그러면 이 커브가 아닌 또 다른 커브가 만들어져. 자, 여기 있던 전자 여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떨 수가 있나요? 여기 있던 전자 여기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커브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무한히 그릴 수가 있어요. 무한히. 자,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 커브하고 요 커브하고 요 커브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배울 KF 분야는 특이하게 이 포텐셜 커브하고 다른 포텐셜 커브가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K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했던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본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그 중에 이온 결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온 결합을 그냥 클래식하게 설명하는 것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NaCl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NaCl이 이온 결합 반응은 굉장히 쉽죠.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그리면 얘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가 생기고 Cl은 7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좋아하고 Cl은 그 전자 하나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아연이 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자, 지금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게 이제 이온 결합 반응인데 그 중에서 이 반응이 특별히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이 반응 중에 KF가 형성되는 반응이 상당히 재미있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반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F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가 왜 특이한 반응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저 KF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결론은 얘야.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K하고 F가 결합을 해서 KF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연구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 반응이 왜 재밌는 반응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야. 이 반응이 왜 재밌는 반응이냐면은 사람들이 이 반응에 반응 속도를 측정해서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반응 속도는 뭐랑 상관이냐면은 컬리전 프리퀀시 랑 상관이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해야 된다.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반응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뭐랑 상관이냐면 컬리전 프리퀀시랑 상관이 있는다. 근데 컬리전 프리퀀시는 또 뭐랑 상관이냐면은 어토믹 사이즈랑 상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볼륨 안에 작은 원자들이 돌아다녀요. 작은 원자들이. 근데 여기는 큰 원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 중에 그림 중에 어떤 게 컬리전 프리퀀시가 클 거냐면은 당연히 사이즈가 큰 것들이 더 많이 충돌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이게 어토믹 사이즈가 크고 따라서 컬리전 프리퀀시가 클 것이고 따라서 반응 속도가 클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K하고 F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줄 수가 있냐면 어토믹 사이즈를 측정을 하게 되면 대략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는. 그런데 그래서 K하고 F 실험을 하기 전에 K하고 F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얘가 2.27옹스트롬이고요. 얘가 0.7옹스트롬으로 측정이 됐어.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어토믹 사이즈라면 대충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 어토믹 사이즈에 비해서 얘 반응 속도가 무지 큰 거야.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반응이 쉽게 가. 거의 반응 속도로만 추정을 했을 때는 얘 반지름이 2옹스트롬 정도가 아니고 거의 6에서 7옹스트롬 정도 될만 계산되어 나올 수 있는 반응 속도로 보이다는 얘기야. 어토믹 사이즈에 비해서 반응 속도는 너무 빠른 거야. 너무. 이 반응 속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포타슘이나 플로린의 사이즈가 거의 6옹스트롬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얘가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난 다음날. 자, 그럼 먼저 KF 반응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그럼 먼저 중성 원자가 있어서 먼저 케탐이 만들어지고 NO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먼저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온이 만들어져요. 케타이온.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죠? 이온화 에너지죠. 두 번째는 그 전자를 뭐가 받아야 되냐면 플로린이 받아야 돼. 플로린이 전자를 받아서 이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일렉트론 어피니티.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요. 419kJ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328. 이걸로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중성 KF에서 K 플러스 F 마이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419kJ이라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정의는 방출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419를 집어넣어주고 얼마를 되돌려봤냐면은 328을 되돌려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거야. 더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419를 집어넣어서 되돌려받는 것은 328밖에 몇 돌려? 92kJ/mol 정도 더 높은 에너지 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 여기가 중성 원자예요. 근데 이온 결합은 더 높은 쪽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쪽에. 이 차이가 얼마가 되죠?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뺀 91 몰만큼 오히려 에너지가 더 높은 쪽에 있다는 거죠. 아이오닉. 그럼 얘가 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이제 이온이 만들어지면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발생하냐면은 플로우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플로우 에너지가. 요걸 갖다가 내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R은 두 원소 사이의 거리라고 그러면은 이 두 원소 사이에 플러스 케타이온 마이너스 네거티브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케타이온과 에너이온 사이에 무슨 힘이 만들어지냐면은 쿨롱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돼. 쿨롱 포텐셜이 그려지게 되면 이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포텐셜은 뭐로 근사할 수가 있죠? 빼기 480제로 R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거든요.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 커브는 근사적으로 뭐로 어프록시메이션 시킬 수가 있냐면 요 쿨롱 포텐셜 에너지 항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무한하게 떨어지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K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전자구름이 부딪히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요런 포텐셜 커브를 이제 근사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커브를 아이오닉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왜 아이오닉 스테이트냐? K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로부터 만들어진 커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요 오른쪽 요 곡선 부분은 뭐로 근사시킬 수가 있냐면은 요 쿨롱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오닉 스테이트. 반면에 K하고 F 중성 원자 사이에도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얘 사이에서도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요. 무슨 포텐셜 에너지면 반대어바스팀이겠죠. 분산력에 의한. 근데 분산력에 의한이면 쿨롱 포텐셜에 의하면은 미미해, 굉장히. 그래서 R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 바뀌어. 그냥 플랫해, 그냥. 약간 살짝 바뀌긴 하겠지만 얘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랫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전자구름이 부딪혀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미약한 포텐셜이 작은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트럴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KF 분자를 구성하는 두 개의 원자가 뉴트럴 원소일 때는 요 커브 분사적으로 두 분자를 구성하는 K하고 F가 아이오닉 상태였을 때는 요 커브, 이 두 커브가 만들어지다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포텐셜 커브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KF는 어떻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아니고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 중에.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주어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고 예로부터 3개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포텐셜 미니멈으로부터 뭘 정의할 수가 있는 R를 구할 수가 있고 밑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로부터 결합 에너지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분자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KF, KF, F 마이너스. 결합 길이는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요. 2.17옹스트롬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결합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냐? 결합 에너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랑은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 분자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결합을 깨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 커브로 따서 올라가겠지, 올라가. 쭉 따라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커브를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 무슨 점이 만나요? 두 커브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에너지적으로 이득이냐면 이쪽으로 가는 게 에너지적으로 이득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주게 되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에너지가 낮은 요 스테이트를 갈아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이게 바로 R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F 마이너스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에다 에너지 주게 되면은 결합이 끊어지는데 끊어질 때는 뭐로 나오죠? 중성 원자로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결합을 할 때는 이온 결합이야. 결합을 할 때는 아이오닉 스테이트야. K 플러스 F 마이너스지만 결합이 끊어져서 나올 때는 뭐로 끊어져서 나온다고요? 중성 원자로 끊어져 나오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어디서 어디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요것 때문에 이게 요거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요 모델에 가면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에너지 있죠. 여기 에너지. 여기 에너지에서 여기 에너지를 빼주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이게 결합 에너지니까 얘는 여기로부터 요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은 뭐라고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바로 요거죠. 요 91. 이제 뭐만 알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합 에너지만 계산하게 되고 그 에너지로부터 91을 빼주게 되면은 결합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아니까 요걸 구해야 되죠. 요거. 근데 요거는 뭐 가지고 할 수가 있냐? 아까 요 커브가 어떤 식을 따른다고요? 요 커브가 요 식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4파이플 R분의 2제곱. 자, 요 커브는 요 식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여기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요 식에 가면 R이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잖아요. 0. 맞나요? 지금 뭘 계산하면 여기하고 여기서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게 되거든. 여기 에너지는 0이야. 이 식에 가면 R이 무한대니까. R이 무한대니까 여기잖아. 그럼 여기 에너지는 뭐 가지고 오면 되죠? R이 2.17옹스트롬이니까 여기다가 2.17옹스트롬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R에다 2.17 대입해주게 되면은 뭘 계산할 수가 있는 결과적으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빼준다고요? 요게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줘.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합 에너지를 구하게 된다.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연구를 왜 한다고요? 결합 에너지를 구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결합 에너지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뭘 설명하려고 한 건가요?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가 질문이었잖아. 반응 속도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이 그램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아까 여기 있던 분자가 결합이 깨지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얘하고 얘를 반응시키는 걸 무엇하려고요? 얘하고 얘를 반응시키면 얘가 어디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넘게 충돌시켜주게 되면 처음에 중성 원자였어. 중성 원자를 때려주면 이 커브를 따라서 가겠죠, 그죠? 이 커브를 따라가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따라가죠? 이렇게 갔다가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식으로. 얘가보단 얘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중성 원자를 그래서 쏴줘. 그럼 이게 다가가. 그러다가 요 점에서 커브를 갈아타. RC에서. 그러면 RC 이전에는 얘가 어떤 상태죠? 중성 원자인 상태죠. 그죠? 근데 RC를 벗어나면 무슨 상태일까요? 아이언 상태인가요? RC 바깥쪽에서는 무슨 상태요? 중성 원자인 상태야. 그죠? 중성 원자끼리는 어때? 인력이 없지 거의. 그냥 구슬이랑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커브 크로싱이 발생하면서 KF가 아니고 K 플러스 F-가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다 전자가 이거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RC에서 여기다 전자가 여기로 건너뛰는 거야. 이게 대충 유공스톰인 거네. 유공스톰이라고 하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에 있던 전자가 플로리로 넘어간다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길이에서 대략 6에서 7옹스톰 정도 되고요. 그 위치에서 플로리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K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는 이 두 사이에 무슨 힘이 발생하죠? 쿨롱 포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강한 인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한 인력으로 그냥 부딪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공스톰까지만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바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였을 때는 얘하고 해서 인력이 별로 없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중성 원자였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온이 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온이 되게 되면 쿨롱 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유공스톰까지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얘는 그냥 부딪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커브 크로싱, 이걸 커브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커브 크로싱 현상 때문에 원자의 사이즈는 2.2옹스트롬, 뭐 0.7옹스트롬밖에 안 되지만 6옹스트롬까지만 다가오게 되면 이미 얘는 그냥 부딪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무지 빨라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여기 구했거든요. D를 구했는데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대충 550kJ 정도 돼요. 계산값은 550이고 실제 측정한 값은 얼마냐면 500kg. 측정값은 500, 계산값은 550. 뭐 대충 비슷해. 한 10% 정도 에러가 나는데 마지막 질문은 저 에러가 왜 났을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거 D 계산할 때 요 커브를 이용했죠. 요 커브가 어떤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은 요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식은 100% 이온 결합을 했을 때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결합은 100% 이온 결합은 없다는 거죠. 약간의 공유 결합의 성격은 띄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100% 이온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100% 이온 결합은 아니고 약간의 공유 결합의 성격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 살짝 틀릴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00%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요 식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식은 모와 모 사이의 힘이냐면은 점전압. 부피와 사이즈가 없는 그냥 질점. 점으로 표현되는 점전하 사이의 포텐셜이 얘라는 거야. 근데 실제 K 플러스 F-는 점전하가 아니죠. 100%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저 가운데 핵에 뭐 플러스 핵이 전자 구름이 널리 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점전하 사이의 힘이 아니고 부피와 사이즈를 갖는 이온 사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점전하로 분사시킬 수가 있어. 얘가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얘를 점전하로 분사시키는 것이 맞아.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전자 구름이 어떻게 되죠? 이게 찌그러져. 얘도 찌그러지고 얘도 찌그러지면서 더 이상 점전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런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라리제이션 이펙트라고 불러요. 폴라리제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점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전하가 아니고 부피를 갖고 있는 이온이기 때문에 이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전자 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더 이상 점전하를 만든 식으로부터
똑같이 될 수는 없고 약간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차이에 의해서 약 10%의 에러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우리가 KF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온 결합 중에 특별한 케이스인 KF 결합에 관한 설명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우리가 6장에서 배워요, 사실은. 그래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공유결합은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의심하던 결합이었었다고 그랬죠. 아보가드로 때부터. 도대체 H2라는 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중설에 의하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인데 둘 사이에 척력이 발생해야지 왜 인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공유결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일단 원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자가 있어야 돼. 전자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가 않아. 근데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 두 원자 사이 공유가 돼야 돼요. 공유가. 근데 공유가 될 때 그 두 개의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프린트물에 프린트물이 아니라 책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 보이는 부분 있죠. 파란색. 뒤에 보면 여기 내가 그림을 넣을게. 이렇게 빛꽃이 부분에 쌍곡선 비슷하게. 선생님. 그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얘가 원자 핵이고 원자 핵이야. 공유가 됐는데 그 공유된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의 전자가 공유되어야만 결합이 형성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전자가 이쪽 부분에 공유가 되면은 왼쪽 원자핵하고 가운데 공유된 전자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인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원자핵하고 가운데는 전자 사이에 인력이 발생합니다. 그 멀리서 보면은 전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어떤 느낌이 보죠? 양쪽의 원자핵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은 두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죠. 두 원자핵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공유되어 있는 전자하고 핵 사이의 인력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또 공유결합 형성이 되려면 전자가 존재하고 전자가 어느 부분에 공유되어야 되냐면은 결합을 이루는 중간 부분에 원자가 공유되어야 결합이 형성이 돼요. 이거 바로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랑 이제 분자 오비탈 이론하고 또 관련돼서 설명을 하자면요. 원자에는 원자 오비탈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 그 구름 분포 모양 있죠. S 오비탈의 모양은 이런 모양, P 오비탈의 모양은 R의 모양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아까 분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분자도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분자 오비탈에 모양이 있어. 분자 오비탈도 모양이 있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분자 오비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본딩 오비탈하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 두 가지로 나눠요. 생김새가 달라. 원자 오비탈의 모양이 있듯이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있어. 모양. 그것을 이제 6장에 배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중요한 차이점. 본딩 오비탈은 원자가 있잖아. 오비탈의 모양이 뭐를 표현하는 거죠? 전자 구름 분포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본딩 오비탈은 전자 구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저 오비탈의 모양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전자가 몰려 있는 그런 구름 분포를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 가운데 전자가 없어. 가운데 전자가 비어 있어. 이렇게 돼. 예를 들면 바깥에만 있는 거야. 바깥에만. 여기에는 전자가 없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모양을 그려보면은 가운데는 비어 있어. 없어. 바깥 외곽에만 전자가 분포하는 그런 오비탈이야. 본딩 오비탈은 가운데 전자가 몰려요. 얘가 뭐랑 비슷하죠? 얘랑 비슷한 거예요. 요런 오비탈을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요런 오비탈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요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방금 얘기했듯이 인력이 발생을 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비탈이다. 근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외곽에만 돌기 때문에 핵과 핵이 어떻게 되죠? 서로 마주봐. 그럼 이제 이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그 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오비탈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양하고 상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본드 랭스, 본드 에너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말해줄 것은 뭐냐면 본드 랭스, 본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되면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이런 그림은 자주 나온다 그랬지.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로부터 결합 길이, 요로부터 결합 에너지 뭐 그런 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결합이 강해지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 세 가지 일. 첫 번째, 결합이 강해지면은 결합 에너지는 커질까 작아질까를 물어보면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결합이 강한 결합이다. 그러면은 결합 에너지는 강해져요, 일반적으로. 반면에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강해지면 작아져. 이건 잡아당길 힘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 길이는 줄어들어. 세 번째, 힘상수 혹은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분자는 진동 운동한다고 그랬잖아. 결합 길이 내지 진동 주파수는 결합이 강해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커져요. 세 가지 일이 꼭 벌어져.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은 대충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결합 길이는 대충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결합 길이는 옹스트롬 단위 정도 되겠죠. 10에 나서 10승 미터 정도 되겠죠. 10에 나서 10승 내지는 10에 나서 9승 미터 정도 되겠죠. 결합 에너지는 대충 얼마 정도 될까? 결합 에너지는 수백 킬로주일 정도 돼. 그래서 그런 대충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뭐 시험 문제는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충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본드 오더라는 게 있다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자, 원자의 사이즈를 보면은 원자의 사이즈거든요. 원자의 사이즈가 옥션이 줄어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효 핵전화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이트로전에 비해서 옥션의 원자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근데 분자 결합 길이를 측정해 보면은 얘가 더 커. N2보다 O2가 더 커. 원자의 사이즈는 얘가 더 작은데 분자의 사이즈는 얘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